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복도 끝,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그곳. 울음소리와 탄식이 끊이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암울한 공간.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을 취재하면서 목격한 장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분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심지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한 달을 가장 인간답게 살아내는 곳이었던 거죠.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스피스에 오기 전에는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한테 남은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도 있구나. 오늘은 여러분께 호스피스 병동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호스피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호스피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라틴어 호스피탈리스와 호스피티움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순례자들이 쉬어가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즉,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곳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구간에서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종교기관에서 운영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병원 내의 전문 병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임종이 매우 가까워진 상태에서 입소하기 때문에 평균 입원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길게는 두세 달, 짧게는 며칠 만에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입원형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가정형은 집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팀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문형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호스피스 팀의 자문을 받는 형태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할 때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증과 증상을 치료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에 간다는 것을 포기의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가족들도 사별 후 애도 과정을 더 건강하게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죽어간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새 신음하고 가족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통증 때문에 계속 비명을 지르시고 우리는 그저 손을 잡아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적절한 약물과 처치를 통해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펜타닐 패치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95% 이상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진은 여러 검사보다는 환자가 가장 불편하고 힘든 증상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통증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세요? 언제 가장 아프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중독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끊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약물이 중독 물질이 아니라 진통제로만 작용하기 때문이죠. 중독이라는 것은 약물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은 단순히 통증 수용체를 차단하여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환자는 약물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약을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환자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을 유지한 채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온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조절되기 전과 후의 환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족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면 환자는 미소를 짓고 농담도 하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호스피스의 목표입니다. 호스피스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환자를 돌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환자는 비로소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적 돌봄입니다. 통증, 피로, 전신쇠약감, 구역질, 복수, 숨가쁨 등의 신체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화의학이라고 부르는 이 접근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항암제를 계속 투여해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신 그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호흡이 힘들다면 산소를 공급하고 폭수가 차 있다면 배액을 하고 식욕이 없다면 영양제를 투여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종기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조용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1인실로 옮기고 통증과 호흡곤란 같은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는 처치만 유지하며 그 외 불필요한 약물과 처치는 중단합니다. 두 번째, 영적 돌봄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영적 위안을 받는 환자들은 통증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종교인들이 방문해서 예배나 법문을 하면 환자들이 진통제를 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육체의 고통도 줄어드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정신적 안정은 엔도르핀 같은 체내 진통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신앙이 일종의 보험처럼 작용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죠. 기독교 신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교 신자는 다음 생에 대한 믿음으로, 가톨릭 신자는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명상이나 영적 상담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온 날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 이런 영적인 작업들이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영적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교인 환자분들이 더 깊은 실존적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사회적 봉사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목욕 봉사, 발 마사지, 음악이나 차 봉사, 아로마 치료, 꽃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환자들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특히 목욕 봉사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힘들어합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 목욕 봉사를 받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평생 내 몸은 내가 씻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니. 처음에는 거부했죠. 하지만 봉사자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은 서서히 이런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준비 과정인 거죠. 음악 치료사가 와서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면 환자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젖어듭니다. 때로는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원예 치료사가 와서 작은 화분에 꽃을 심는 것을 도와주면 환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 일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호스피스 전문 인력으로 직업을 바꾼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호스피스에서의 봉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일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칠까요? 스위스 출신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녀는 1969년에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이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이별이나 큰 상실을 경험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부정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의 상황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검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하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별일 아니에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암이라는 병은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말기라니 말도 안 돼. 이 부정은 일시적인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충격을 단번에 받아들인다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농담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기 암 완치 사례, 기적의 치료법 이런 것들을요. 한 달 동안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단계, 분노입니다. 부정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좌절감과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의사에게, 심지어 신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며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암에 걸렸느냐는 거죠. 반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불건강하게 산 사람은 멀쩡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분노입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의 경우 이 분노가 더 강합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이제 막 일이 잘 풀리려고 하는데,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굴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의사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환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협상입니다. 분노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으면 상황을 미루려 합니다. 신이시여,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재산을 다 기부하겠습니다. 장기 기증도 하겠습니다. 딸 결혼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손주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자는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같은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대신 다른 사람의 수명을 가져가도 좋으니
나만 살려달라는 극단적인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비교적 짧게 지나가는데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곧 깨닫기 때문입니다. 병은 계속 진행되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약속한 것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우울입니다.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극심한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 환자도 자신의 상태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집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웃음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거나 울기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하러.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 우울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가 죽으면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우울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는 생각에서 오는 우울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아내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나 없이도 회사가 잘 돌아갈까? 이 단계에서 환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문객도 거부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억지로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더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 단계, 수용입니다. 모든 감정이 지나가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은 괜찮을 거야. 싸울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차분하고 회고적인 시각과 안정된 감정 상태를 동반하는 평화로운 받아들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담담하게 현실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화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이 5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한 단계에 오래 머무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은 실제로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잠긴 장소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호스피스 병동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 통증이 잘 조절되면 환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마지막을 보냅니다. 아침 7시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간호사들이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깨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에 잘 주무셨어요? 환자들은 세면을 하고 식사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전에는 의사가 회진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어제보다 좀 어떠세요? 통증은 괜찮으세요?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환자와 의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방문합니다. 어떤 가족은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권장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음악 치료사가 와서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원예 치료사가 와서 작은 화분에 꽃을 심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와서 향기로운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 환자분의 생일이면 병동 전체가 함께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축하 카드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환자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떤 환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가족들이 방문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어떤 가족은 환자와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눕니다. 이때 참 재미있었지? 그때가 좋았어.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들입니다. 밤이 되면 병동은 조용해집니다. 간호사들이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체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이 조절되어 평온하게 잠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죽음은 독학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배우고 준비합니다. 먼저 떠나가는 환자를 보면서 남아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저분은 정말 평온하게 가셨어.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 들어온 환자들은 먼저 온 환자들의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징조가 전혀 없이 갑자기 숨을 거두는 환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멀쩡히 하고 다른 활동도 문제없이 하던 환자가 그날 밤에 심정지가 오면서 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임종 전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미리 알아차리지만 본인과 가족은 모를 수 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은 가족들을 부릅니다.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하면 환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합니다. 아주 드물게 호스피스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어서 다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병동 전체가 희망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잘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잘 조절된 상태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증 조절은 존엄한 죽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아픔 없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대화도 웃음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영적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인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곧 몸의 평화로 이어지니까요. 어떤 환자는 성경을 읽고, 어떤 환자는 불경을 외우고, 어떤 환자는 그냥 조용히 명상을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죠. 셋째, 봉사와 돌봄을 받아들이며 수치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환자들이 점차 그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죽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자가 삶의 의미,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상, 앞으로 하고 싶은 것 등을 이야기하며 무겁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삶에 감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잘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성공도 못했고, 유명해지지도 못했고, 부자도 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돌아보니 제 인생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키웠고, 이웃에게 친절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하고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잘 죽어가는 사람들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사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합니다. 이런 관계의 정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환자는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제를 불러 화해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두 형제는 울면서 포옹했고
그 후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환자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놓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섯째, 남겨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잘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실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별을 준비시키죠. 한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곧 하늘나라에 가야 해. 하지만 너희들을 항상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씩씩하게 잘 자라야 해. 엄마 말 잘 듣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 약속. 아이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 없이 존엄을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발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달을 가장 인간답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환자들은 죽음을 배우고 삶의 마지막 의미를 찾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존엄하게 죽을 것인가. 호스피스는 우리에게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겠다는 적극적인 결정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평생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평화롭게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이며 그 마지막 장 역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한 호스피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호스피스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입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게 사랑 속에서 죽을 것인가. 호스피스는 후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그 순간을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더 평화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